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만 왜 이 엄마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통영 바닷가 새벽 5시면 비린내가 먼저 깨어나는 곳. 김복순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그 냄새로 시작됐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시장에서 생선 파는 늙은 여자로 기억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여자가 25세, 인생의 절반을 잃었다는 사실을. 결혼한 지 딱 2년. 남편은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소식은 새벽 어스름에 들려왔다. 배가 뒤집혔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복순 씨의 시간은 멈췄다. 아직 돌도 안 지난 아들을 안고 검은 바다를 바라보던 나를 그녀는 평생 잊지 못했다. 울 시간은 없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세상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혼자잖아. 복순 씨는 선택지가 없었다. 친정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바닷가에서 생선을 파는 일이었다. 비 오는 날에도,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에도 그녀는 생선을 들고 시장에 나왔다. 손은 늘 갈라졌고 무릎은 늘 젖어 있었다. 아들은 그 바닷가에서 자랐다. 생선 상자 옆에서 숙제를 했고 엄마의 등 뒤에서 잠들었다. 엄마, 왜 우리 집엔 아빠 없어? 그 질문이 처음 나왔을 때 복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10살이 되었고 15이 되었고 17이 되었다. 그때부터 아들은 바다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아빠를 데려간 바다, 엄마를 늘 냄새나게 만드는 바다. 학교에서는 문제아가 됐다. 싸움, 무단 결석, 절도. 선생님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 아이. 지금 잡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복순 씨는 시장 일을 마치고 매번 학교로 불려갔다. 비린내 나는 옷차림 그대로. 어느 날 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아드님이 소년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5세 남편을 잃은 날보다 그날이 더 아팠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서 아들은 말했다. 엄마, 나 안 돌아갈래. 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붙였다. 그래도 엄마는 여기서 안 떠난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순 씨는 바닷가에 섰다. 남편을 데려간 바다, 아들을 삼키려는 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아무도 몰랐다. 이 바닷가 생선팔이 여자의 한평생이 한 아이의 인생을 끝내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소년원 면회실의 공기는 늘 눅눅했다. 금속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바닷가의 습기와는 전혀 다른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복순 씨는 그 냄새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면회는 한 달에 2번. 시간은 늘 짧았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할 수 있는 문장은 더 짧았다. 아들은 처음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손톱만 극적였다. 왜 왔어? 그 말에 복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시장으로 바로 갔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을 손질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 소년원 안에서 아들은 더 거칠어졌다. 말수가 줄었고 표정은 더 단단해졌다. 어차피 나 같은 놈은 나가도 똑같아. 그 말은 체념 같았지만 사실은 버림받을까 두려운 목소리였다. 복순 씨는 아들의 생활 기록부를 받아들고 글자를 하나씩 읽었다. 분노 조절 미숙,
권위에 대한 반감. 그 문장들 사이에서 그녀는 아들의 어린 얼굴을 떠올렸다. 어느 날 면회실에서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면 다시 바다로 가야지? 복순 씨는 그 질문을 오래 품고 있다가 대답했다. 아니. 아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 한마디에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엄마가 물어본 건 그날 밤 아들은 혼자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엄마를 떠올렸다. 비린내 나는 옷, 갈라진 손, 그래도 늘 자신을 먼저 찾던 얼굴. 소년원 친구들은 말했다. 나가도 별거 없어. 우린 원래 이런 인생이야. 아들은 그 말에 이상하게도 화가 났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복순 씨는 소년원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다음 면회 때 할 말을 연습했다. 괜찮다. 기다린다. 엄마는 여기 있다. 말은 단순했지만 그걸 지키는 건 매일 새벽을 견디는 일이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면회실에서 말했다. 엄마, 나 공부해도 돼? 복순 씨는 그 질문을 듣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날 이후 아들은 밤마다 책을 읽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복순 씨는 중고 참고서를 사기 위해 하루 더 일했다. 손이 더 트고 허리가 더 굽어도 그건 상관없었다.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며 웃었던 날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아직 세상은 차가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아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믿어준 사람은 통영 바닷가에서 생선을 팔던 그 엄마였다. 소년원 안의 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됐다. 호루라기, 철문, 단체 구호. 아들은 그 소리에 이제 놀라지 않았다. 놀라는 감정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대신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은 이상하게도 잠들기 직전마다 떠올랐다. 그동안 누구도 그에게 선택권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처음으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었다. 책을 펴놓고도 몇 분은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도 덮지 않았다. 덮으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 생활지도 교사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봤다. 요즘 좀 달라졌네. 그 말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칭찬을 믿지 않는 법을 이미 배워버렸기 때문이다. 복순 씨는 아들이 보내온 짧은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엄마, 나 공부하고 있어. 그 문장 하나에 그녀는 한동안 시장 바닥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나왔지만 손등으로 닦아버렸다. 울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아들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벽을 바라봤다. 그 벽 너머에 통영 바다가 있을 것 같았다. 엄마가 일하고 있을 것 같았다. 못하면 어때? 그 목소리는 엄마의 것이었다. 처음으로 아들은 시험에서 평균을 넘겼다. 점수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면회 날 아들은 점수표를 유리창에 대고 보여줬다. 복순 씨는 글자를 하나씩 읽었다. 그리고 웃었다. 아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웃음이었다. 잘했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눈이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소년원 친구들은 여전히 말했다. 나가면 끝이야. 하지만 그 말은 이제 아들의 가슴에 닿지 않았다. 그에게는 나가서 할 말이 생겼다. 엄마,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복순 씨는 아들의 출소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로 표시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약속처럼 그날을 위해 그녀는 더 빨리 움직였고 더 늦게 돌아왔다. 손목에 통증이 생겨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아들은 꿈을 꿨다. 바닷가에서 엄마와 나란히 걷는 꿈. 그 꿈에서 엄마는 말했다. 이제 내가 앞에서. 아들은 잠에서 깨어 한동안 그 말을 되뇌었다. 처음이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았던 건 아직 세상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나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아들은 돌아갈 이유가 생겼다. 그리고 그 이유의 이름은 여전히 김복순이었다. 출소날 아침 아들은 철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올라왔다. 문 밖에는 엄마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마른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왔네. 그 한마디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통영으로 돌아오는 길,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들은 그 바다를 예전처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이웃의 시선, 조용한 소문, 아무도 묻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었다. 아들은 일자리를 구했다. 이력서를 내밀 때마다 손이 떨렸다. 소년원 이야기가 나오면 면접은 끝났다.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 연락이 온 적은 없었다. 복순 씨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들의 한숨이 벽 너머로 들려왔다. 어느 날 아들은 말했다. 엄마, 그냥 나 다시 바다 나갈까? 그 말에 복순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놨다. 아니, 이번엔 단호했다. 너는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탁이었다. 아들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시급은 적었고 손님들은 무례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았다. 어느 새벽 취한 손님이 그를 알아봤다. 제 소년원 나왔다며.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순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국을 내밀었다. 밥은 먹어야지.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책을 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누가 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복순 씨는 아들의 등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쓰러져선 안 된다고. 허리가 더 굽고 손이 더 느려졌지만 그녀는 시장에 나갔다. 세상은 아들에게 냉정했지만 적어도 집안에서는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아들은 아직 멀었다. 성공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통영시장의 바닥은 해가 바뀌어도 늘 미끄러웠다. 비린내와 얼음물이 섞인 바닥 위에서 김복순 씨는 여느 날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요즘 들어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칼을 쥔 손이 자꾸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들은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공부를 하며 하루를 버텼다. 피곤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다시 숨을 골랐다. 그날도 그랬어야 했다. 시장 한복판에서 복순 씨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눈앞이 흐려졌고 귀에서 바닷소리 같은 웅웅거림이 들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고! 주변 상인들이 소리를 질렀다. 복순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병원 복도는 소년원보다 더 차가웠다. 아들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의사의 입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다. 과로입니다.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의사는 몰랐을 것이다. 과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복순 씨는 아들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엄마가 왜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들은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소년원에서도 출소할 때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그날은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 없으면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에 복순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너는 이미 여기까지 왔다. 그날 이후 복순 씨는 시장에 나가는 시간을 줄였다. 수입은 줄었고 집안은 더 빠듯해졌다. 아들은 결심했다. 내가 벌게. 편의점 시간을 늘렸고 새벽 일용직도 나갔다. 몸은 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단단해졌다. 어느 날 아들은 복지관 게시판에서 작은 공고를 봤다. 검정고시 무료 강의. 종이를 떼어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나 다시 제대로 해보고 싶어. 복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들은 책상 앞에 앉아 새벽까지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엄마는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직 불안은 남아 있었다. 아직 세상은 냉정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엄마가 쓰러진 그날 아들의 인생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걸. 새벽 4시. 통영의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아들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다. 눈꺼풀은 자꾸만 내려왔고 손끝은 둔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검정고시 교실은 복지관 지하에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슷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눈빛만큼은 같았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 처음 수업날 아들은 칠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글자들이 낯설었고 공식들은 머릿속에서 튕겨나갔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 생각이 계속 따라붙었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예전 같으면 시장에 나가 있었을 시간이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오늘 어땠어? 복순 씨의 질문은 늘 담담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려웠어.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갔네. 그 한마디가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며칠 뒤 첫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다. 낙제에 가까운 점수였다. 종이를 손에 쥔 채 아들은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책을 덮고 말했다. 엄마, 나 안 될 것 같아. 그 말은 패배 선언 같았지만 사실은 도움을 구하는 소리였다. 복순 씨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소년원에서도 여기까지 왔잖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모두 끌어안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부터 아들은 방법을 바꿨다. 무작정 외우지 않고 하나씩 이해하려 했다. 시간은 더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손님이 끊기는 시간, 그는 계산대 아래에 숨겨둔 문제집을 꺼냈다. 종종 비웃는 시선도 있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시험을 앞둔 밤 아들은 잠들지 못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나? 엄마를 또 실망시키면 어쩌나? 그 생각에 숨이 막혔다. 시험 당일 문제를 마주한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풀어내려갔다. 결과 발표 날 아들은 복지관 게시판 앞에 섰다. 자신의 이름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합격.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아들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합격증을 내밀자 복순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고생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막연하지만 분명한 그림. 아직 성공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하는 법을 몸으로 알고 있었다. 검정고시 합격증은 아들의 가방 맨 안쪽에 늘 들어 있었다. 꺼내보지는 않았지만 그 무게를 느끼며 다녔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웠다. 아들은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당당히 돈을 벌고 싶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이 부끄러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직업훈련원 상담실에서 그는 또다시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했다. 소년원, 보호관찰, 중퇴. 말할 때마다 공기가 한 겹씩 무거워졌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열심히 하셔도 취업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친절했지만 아들의 귀에는 거절처럼 들렸다. 며칠 뒤 아들은 작은 공장에서 보조일을 시작했다. 기계 소리, 기름 냄새.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사장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과거를 묻지 않았고 일만 시켰다. 아들은 그게 고마웠다. 하지만 과거는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튀어나왔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술김에 말했다. 야, 쟤 소년원 출신이래. 그 말이 공기처럼 퍼졌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공구만 더 세게 잡았다. 그날 밤 아들은 집에 돌아와 엄마 앞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그냥 여기까지인 걸까? 복순 씨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너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먼지 알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기계 오작동으로 아들이 다칠 뻔했다. 그 일로 사장은 그를 불렀다.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유는 길지 않았다. 안전, 책임, 그리고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결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통영 바다가 보였다. 한때는 모든 걸 망가뜨린 존재였던 바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거기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나 성공하고 싶어. 그 말은 처음이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선언이었다. 복순 씨는 뒤돌아서며 말했다. 그럼 버텨야지. 아들은 그날 밤 이력서를 다시 썼다. 과거를 숨기지 않고 대신 지금까지 버틴 시간을 적었다. 며칠 뒤 전화가 왔다. 작은 업체였다. 면접은 짧았고 조건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눈이 안 죽었네. 그 말 하나로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첫 출근 날 아들은 새 작업복을 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다. 엄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다녀와. 그 순간 아들은 알았다. 이제는 과거보다 앞이 더 무겁다는 걸. 그리고 그 무게를 버틸 준비가 드디어 되었다는 걸. 통영의 바다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아침이면 파도가 부서지고 저녁이면 붉게 물들었다. 달라진 건 그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뿐이었다. 아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작업은 고됐고 실수하면 바로 티가 났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처음 월급을 받은 날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다. 그래도 그 돈에는 숨지 않은 시간이 들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엄마 앞에 놓았다. 엄마, 이건 내가 번 거야. 복순 씨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소년원의 그림자가 없었다. 잘 컸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였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아들은 기술을 익혔고 사장은 조금씩 일을 맡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과거를 묻지 않았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사장은 말했다. 같이 해볼 생각 없나? 작은 동업 제안이었다. 아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엄마에게 말했다. 무섭다. 복순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섭지 않으면 이미 늦은 거다. 그 말은 바다에서 살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몇 해 뒤 아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작은 간판을 달았다. 대단한 성공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숨길 필요 없는 삶이었다. 복순 씨는 이제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아침이면 집 앞에 앉아 바다를 본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했다. 어느 날 아들은 엄마를 모시고 바닷가를 걸었다. 어릴 적 엄마의 손을 잡고 걷던 그 길이었다. 엄마, 응. 나 아빠 얼굴은 잘 모르지만 엄마 얼굴은 절대 안 잊을 거야. 복순 씨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거면 됐다. 해가 지고 바다가 어두워질 무렵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25에 남편을 잃고 한평생을 비린내 속에서 버틴 여자. 그 아들은 소년원을 지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 기적은 없다. 다만 포기하지 않은 시간과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통영의 바다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온 한 인생이 조용히 완성되었다.